한국에서 졸업하고 영국으로 처음 나가서 쉐어하우스에 살아봤는데요. 그때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외국에서 산다는 건 정말 이런 거구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바로 나와서 영국, 호주, 네덜란드 총 3개의 나라에서 현재 5년째 넘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해외 둘 다 살아봤을 때 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건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처음으로 다녀오고 나서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항상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인서울 가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래도 남들이 이름은 아는 기업은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대외 활동, 스펙 열심히 쌓으면서 살기에 바빴죠. 그러다 교환학생을 가면서 처음으로 유럽이란 곳을 가봤는데요. 그때 정말 제 삶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일단 나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영국에 처음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는 플랫이라고 해서 주방,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을 같이 쉐어하는 그런 쉐어하우스의 형태로 많이 살거든요. 저는 그때 한 24살 정도였는데 새로 플랫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플랫메이트들이 나이가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쩌다가 나이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35살, 어떤 분은 38살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삶의 형태잖아요. 30 중후반이 다 되어가면서까지 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쉐어를 하면서 산다는 게 솔직히 주변에서 시선, 압박 이런 게 엄청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30대 중후반 때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이랑 같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 나이가 몇이든 그냥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제 또래 20대 외국인 친구들도 그때 같이 살았는데 플랫메이트가 30대 중후반이든 40대든 간에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외국 살면 진짜 자유롭다, 여유롭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타인의 시선,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오는 그 심리적인 여유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외국에서 쉐어하우스로 사는 주거 형태가 이렇게 보편적인 이유는요. 바로 월세가 진짜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서 살았을 때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냈어요. 그리고 호주에 살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외국에서는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전세는 정말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사기 전까지는 계속 월세를 내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흔히 사는 1인 가구, 원룸을 외국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월세는 진짜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 나이 때 자가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딱히 없는 게 월세나 전세가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꽤나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원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네덜란드에선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100% 누려야 돼요. 200%. 또 외국 생활과 한국 생활 했을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바로 워라밸과 직장 문화입니다. 영국 회사를 처음 들어가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업무폰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업무와 제 사생활의 경계가 정말 명확히 분리되고요. 퇴근할 때는 업무폰을 회사에 두고 가다 보니까 집에서 업무 연락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 자체가 35시간이 평균이어서 한 9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늦어도 5시에는 끝나니까요. 또 재택근무가 워낙 보편화돼 있거든요. 영국 회사에서 일할 때 재택근무를 하느라고 그냥 파리로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예쁜 카페에 앉아서 일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에펠탑 보고 샌드강 보고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행복한 삶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조직 문화와 그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외국계 기업이었는데도 그 한국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그대로 있었고요. 퇴근할 때는 항상 눈치 보고 퇴근하고 또 영국에서 저희 보스한테 이름 부르면서 같이 맥주 마시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이 서열 문화에서 막 눈치 보면서 맨날 일을 하려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때 진짜 피부도 보기 싫을 정도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 다 나서 다 뒤집어지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프로젝트성으로 근무를 하던 곳이었는데 그냥 큰 프로젝트 하나 딱 마무리하고 바로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는 딱 나라를 생각했을 때 정말 여유롭고 사람들 맨날 공원에서 산책하고 바다 보러 갈 것 같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일단 최저시급이 25불, 25,000원이었고 지금은 당연히 더 올랐겠죠. 초과 근무 있으면 다 잘 챙겨주고, 특히 제가 지금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정규직이라도 근무 시간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해?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안에 집을 산다거나 엄청나게 큰 목돈을 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요. 보통 36시간 일반적이에요. 한 주는 5일이라고 다음 주는 4일이라고 이렇게 격주로, 아니면 32시간. 그러니까 주 4일째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냥 주 4일만 하면서 살아도 렌트 내고 생활비 내고 세이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페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특히 더치 문화가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직설적인 문화거든요. 아무리 보스라도 내가 이거는 생각하기에 좀 부당한 것 같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다 수용이 되는 분위기예요. 한국 조직 문화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게 사람의 몸을 갈아서 일하게 만드는 건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6시 땡 하고 칼퇴하면 진짜 MZ다. 근데 여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되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삶을 즐기는 게 위너인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금요일 오후 4시만 돼도 사무실 텅 비어 있고요. 애초에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금요일엔 사무실에 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질 않아요. 친구들 만나고 해변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사이클이 숨 돌릴 틈이 없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 내내 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에 목매달고 공부하다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 사회에 던져지고, 또 다른 그 이름 있는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준하고 아등바등하고, 어떻게 불안이 없겠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보면 삼성 신입 평균 스펙, SK 합격자 토익 점수 이런 글들을 진짜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당연히 내가 쌓아온 게 남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제 스펙 이 정도인데 평가해주세요 이런 글도 정말 넘쳐나고요. 그냥 저희 인생 자체가 토익 점수, 자격증 개수 이런 숫자로 평가 매겨지고 비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환경인 거죠. 근데 외국에서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정말 다른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정하거나 구할 때 그런 정량적인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면서 행복한 일이 뭔지 찾아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갭이어라고 하죠. 1년 동안 해외여행 다니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알바하고 진짜 세상에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제도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남들처럼 사무실 앉아서 일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일이더라도 그게 내가 자부심이 느껴지고 내가 그 일을 사랑하면 그런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게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사무직들도 파트타임, 주 4일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일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한 톨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가든에서 네덜란드 친구들이랑 같이 바베큐 파티를 했거든요. 본인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었던 때가 10대였던 것 같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한국 사람한테 10대 때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던 시기였잖아요. 입시 때문에. 그리고 자유가 가장 억압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각자의 학창시절 얘기가 나왔는데 들으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자기들끼리 텐트랑 기어 다 챙겨서 그냥 캠핑 간다거나, 겨울에는 그냥 알프스 스키 타러 가고, 16살, 17살 때 혼자서 유럽 일주를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기차표 사주고 잘 다녀와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저희 한국 학창시절 얘기를 했죠. 나 고등학교 때는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야자 타임이 있었고, 그 주말에는 학원 가고 방학 때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랬더니 다들 진짜 까무라치면서 너무 불행한 삶이다. 친구들하고 언제 추억 쌓고 놀았어? 이러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대 때가 제일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시험 준비로만 보냈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저는 10대가 그렇게 자유롭고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는 시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의 10대는 그러지 않으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만큼 인생에 대한 아무 큰 책임, 고민 없이 그냥 자유롭게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는 게 단점 하나 없이 좋기만 하냐고 하신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당연히 단점이 있죠.
외롭고 언어 장벽도 있고 비자 문제도 항상 있고 당연히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에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경험은 아무래도 제가 아팠을 때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안 좋다, 예약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 보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나라들에는 모두 GP, General Practitioner라는 병원이 있어요. 각 동네별로 보건소 같은 느낌인데 어디가 아프든 간에 이 GP를 예약해서 무조건 가야 돼요. 일반의 선생님들을 먼저 진료를 받고 이거는 전문의한테 가야겠다 하면은 레퍼럴 레터를 받아요. 그 레터가 있어야만 전문의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전문의랑도 따로 예약을 또 잡아야 돼요. 예약하는 것도 몇 주를 기다려야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외국 애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게 기다리는 동안 다 나았다, 그래서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저도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어서 GP를 예약했었는데 예약이 가능한 때가 2주 뒤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얼음 찜질하고 마사지하고 2주가 지나 보니까 이미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예약을 갈 필요가 없어서 병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나라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건강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메디컬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저한테 향수병이 한 번씩 오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외국 살면서 향수병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해외 생활이 더 잘 맞구나 생각한 것도 있고요. 다만 한 번씩 유튜브를 볼 때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을 보면 그립긴 하죠. 요즘 한국도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유럽이나 호주에 있을 때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1인당 기본 5, 6만 원은 나오거든요. 그것에 비하면은 아직 아무리 서울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게 제일 그립고 부러웠어요. 해외 생활에 있어서 인종차별도 빼먹을 수 없겠죠? 사실 저는 운 좋게도 크게 인종차별을 당했던 기억은 없어요. 20대 초반에 누가 봐도 엄청 어려 보였을 때 지나가면서 니하오, 칭칭총 뭐 이런 것들은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럽으로 이민 온 중동 쪽 이민자들이 저한테 한 거였고요.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일상을 살면서 인종 때문에 못 당할 일을 당했다? 뭐 그런 경험은 다행히도 아직 없습니다. 뭐 칭칭총 뭐 그런 기분 나쁜 것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어지간히도 못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혀 차고 넘어가요. 이미 그 순간을 지나갔고 혼자 하루 종일 그걸 곱씹으면서 기분 나빠해도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진짜 오길 잘했다 싶은 순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아까 말한 워라밸, 근무 환경, 이거 외에 정말 큰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 매일같이 지내는 장소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유럽이든 호주든 그냥 정말 큰 도심 한가운데 큰 공원이 있다던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집에 딸린 큰 정원들, 길 가다가도 어디든 앉을 수 있는 광장, 벤치 같이 쉴 수 있는 곳들, 푸릇푸릇하게 둘러싸인 이 도시를 돌아다니다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어디를 가도 사람에 쉬어서 살잖아요. 제가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서 정말 숨 막힌다 싶을 때가 왕십리역 환승할 때 줄이 이만큼 서 있는 걸 보고 힘들다.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차 한 잔 들고 공원 산책 나가면 사람들 강아지랑 다 같이 산책하고 돗자리도 없이 그냥 털썩 잔디에 앉아서 책 읽고 누워서 각자의 속도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이 자연을 즐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숨을 돌릴 여유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공원 가서 벌러덩 들어 누워있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럴 때 또 정말 자유를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 이게 저한테 정말 해외에 와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국에 바로 가서 취업을 하고 잘 풀린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도 당연히 실패 스토리가 있겠죠. 제가 영국을 딱 가자마자 잡은 첫 직장이 패션 관련된 일을 하는 한인 회사였는데 출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사실 한 달 만에 일하고 잘렸습니다. 그게 엄청 작은 회사였는데 MD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딱히 맡길 일이 없는지 계속 업무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또 눈치 보면서 다른 분들 하는 거 뭐 도와드릴 일 없냐, 배우면 되냐,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일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한 달째 되던 날 매니저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사실상 우리가 지금 MD가 따로 필요가 없는데 판단 미스로 공고를 내서 뽑은 것 같다. 일은 이번 주까지만 해라. 그렇게 영국 가서 처음으로 구했던 일이 허무하게 한 달 만에 잘려버리고 저는 멘붕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국의 큰 대기업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방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나중에 그 한인 회사의 전 직장 동료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잘린 이유로 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가가지고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운명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오래 있어봤자 저도 좋은 꼴을 못 봤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국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다 경험이더라고요. 그렇게 워홀을 여러 번 다녀보고 어느 순간 전
저는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1년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해외에서 사는 게 영 안 맞다. 그러면 내가 해외에서 혼자 우당탕탕 해낸 경험과 향상된 언어 실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2년 동안 하고 한국으로 가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한 것처럼요. 정말 사실 살아갈 방법은 많고요. 나는 인생 살면서 진짜 딱 한 번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외에 나갈 수 있을지 좀 실용적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해외 인생을 찍먹해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만 35세까지로 지원 나이가 연장이 돼서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특히 20대 분들이시라면 한 번은 가보고는 싶은데 너무 불확실하고 1년, 2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글쎄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실 때도 면접 보고 떨어지고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있냐 보다는 인생에서는 불안정한 시기가 당연히 있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된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나는 그래도 맨 땅에 헤딩으로 아무것도 없이 5홀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 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한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봤던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외국 기업에 지원해서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한 채로 가는 거예요.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합격을 해놓고 5월 비자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링크드인으로 합니다. 제 지인분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관심 있는 회사들 매니저들한테 콜드 메시지도 여러 개 보내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 연락이 온 회사 중에 면접이 성사된 회사가 있어서 비자까지 받고 유럽으로 가셨어요. 사실상 정말 바늘 구멍이긴 합니다. 한국 취업 시장도 만만치 않고 그 바늘 구멍을 뚫는 게 뭐 내가 될지는 정말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면접 프로세스는 줌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 옵션도 있고 저 옵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저의 제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얘기라서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해외 살이의 차이점 혹은 제가 오늘 했던 얘기와 공감되는 여러분만의 경험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특히 나도 해외 나가고 싶은데 이런 건 궁금해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